자, 그러면 페리카스 부분을 볼게요. BC 5세기 때. 그 페리카스의 이제 배경을 이제 보면요. 살라미스 해전에 승리해서 이제 하층민들이 수병을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정치적 권리를 줄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공인의 경제적 지위와 발언권 증대, 이런 것들이 아테네 빈주적 발전을 더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가 패권을 차지했죠. 이때 그리스는 이제 아테네가 패권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델로스 기금이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테네가 부를 축적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와 관련되어 갖고 이제 파르테나 신전의 경제적 배경 쓸 때도 이거 쓰시면 되겠죠. 델로스 기금하고 해상 무역 용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크라스의 정치적 스승이 누구냐면 알피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알피아데스하고 누가 이제 대립을 했었냐면 키몬이라는 사람이 대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피아데스는 주로 이제 엘피아데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엘피아데스는 이제 키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엘피아데스가 그 당시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정치적 권리를 민중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데 반해서 그 다음에 그 키몬은 이에 반대해서 귀족 정치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키몬이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에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그 헤이올타에 대해 반란이 일어났는데 스파르타가 요청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이끌고 요청을 갔다가 오히려 스파르타에게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키몬은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이었던 그 에피아데스가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에피아데스가 이제 막 추진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계승자였던 이 페리크라스가 에피아데스의 이제 정치 개혁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정치에 보면 그 페리크라스는 이제 오늘 문재인이고 그 에피아데스는 그 노무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개혁 정책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모든 성장 남자들의 시민들에게 정치적 의결기관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사람은 실질적인 권한까지 줬죠. 수당제 같은 걸 실시해서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회의 권한을 강화하죠. 그래서 입법권을 독점시키고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그 500인 권한을 축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장군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최고 정무 기능의 어떤 기능을 수행했다. 왜 그 장군의 권한이 강화됐냐면 앞에 이제 수당제가 실시됐죠. 수당제가 실시되고 추천제가 실시됐잖아요. 추천제와 관련돼 갖고 추천제는 이제 모든 시민들, 아테네 시민들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추천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돈을 받고 수당제도 같이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전문성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또 뭐냐면 해당 분야의 능력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추천제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장군이었어요. 10명의 장군. 그래서 요 장군들이 권력을 강화했다. 이때 장군들은 군사 지휘권만 가질 뿐 아니라 정치의 전반을 모두 관할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페리클라스도 이 장군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통치했던 거야. 근데 장군들이 권한이 큰 만큼 또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했어. 예. 그래서 장군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 종전에 아라고 파고스의 일을 누르고 최고 정무 기능을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에 사법의 민주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사법 중심의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하고 이제 반영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권한이 크죠. 그래갖고 모든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은 의회에서 입법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의 판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갖고 그 동성연애에 대한 그 판결 같은 것들로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도 요거 좀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간통죄 폐지 있죠. 예.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위원회라고 딱 하니까 법을 고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 당시 사법에서 일종의 사법권뿐만 아니라 간접적 입법권까지 장악했고 그 다음에 행정 및 감사, 재무관계 다 같은 것들을 하고 법 집행,
탄핵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법민주주의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항소부문을 폐지했고 모든 사건을 다루는 일반 법정이 존재했고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단신제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배심원들이 운영한 시민법전을 운영됐는데 이때 이 배심원들은 누가 참여하냐면 그 당시 각 부족에 600명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6,000명을 구성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배심원들 6,000명을 하는데 거의 민의 구성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거기 일종의 민중재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배심원 참여할 때 돈을 주죠. 수당제를 같이 실시해요. 그래서 이게 아테네 민주정치의 핵심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을 통해서 행정이나 입법을 통제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후보자의 어떤 자격 심사를 하고 인기주의 행정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계나 공금 그 취급 감사를 하고 탄핵 권리도 가지고 있고 법 집행 권리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민법전이 처음에 솔론 때는 그냥 상징적인 이었다가 크레스테스 거쳐가지고 이 페리클라스 때 권한이 막강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의 추천제, 수당제를 실시하죠. 이걸 이제 뭐 때문에 빈민대 정치 참여를 보장하게 돼요. 수당제가 직접적인 거고 수당제라는 것은 이제 돈이 없는 빈민들에게 뭐예요? 돈을 주고 이들에게 정치 참여 유도한 거죠. 그러면 빈민들이 이제 육체 노동 안 하면 그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제죠. 그래서 노예제가 그 보완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는 특히 페리클라스 시대 때는 이 노예제가 되게 발달됐어. 노예제가 있어야지만 이 수당제가 옆에 이제 같이 결부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관리 추천제는 뭐냐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왜냐면 관리를 이제 하다 보면 되게 뭐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변제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게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전생에 한 번 정도는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같은 것들 내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이제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아테네 시민권을 제한했다.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게 한 2-3번 계속 나왔죠. 시민권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말한 시민법전을 하거나 민회를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관리가 되거나 다 돈이 나가죠. 수당제가 실시하죠. 그러면 아테네 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까요? 안 좋죠. 왜냐 재정이 고갈되잖아. 그래서 아테네 시민단을 뭐냐면 최소화시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권법을 나오는데 앞에 크레스텐네스 때 그때 데모스에 등록된 사람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때 양부모 쪽, 그러니까 이제 모계하고 부계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모계 집안과 부계 집안이 크레스텐네스 때 데모스에 등록된 집안만이 뭐냐면 그 아테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한쪽만 있거나 그 뭐냐면 그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외국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테네 그 인구 구성 보면 노예도 많지만 외국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때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조선족이니 뭐 동남아시아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그 많이 그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거의 뭐 그 같은 생활을 해서 또 했지만 선대 때 양쪽이라도 데모스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외국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클라스죠. 네. 페리클라스는 아테네 시민이지만 그 뭐냐 부인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자식은 어떻게 된 거야? 외국인이 된 거죠. 시민권을 못 얻었어. 그래서 했지만 이렇게 이제 시민권을 제한을 둬서 재정을 아끼려고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로마는 시민권을 확대시켰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확대시켜서 로마의 판창의 어떤 원동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나라들은 시민권을 제한을 시켜. 점점 축소시켜. 그러면서 오히려 이 도시국가의 원동력을 떨어뜨리죠. 이건 이제 아테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인데 스파르타 원래 시민단이 처음에는 10,000명, 20,000명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민단 수가 막 줄어든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 말기 때 들어가면 시민단이 1,000명 정도 이하로 떨어뜨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자체를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쇠퇴하는 그런 배경이 됐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토목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아테네 재건 사업을 한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 살라미스 해전할 때, 그 무슨 정책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테네 시를 버리고, 그 뭐냐면, 밖으로 살라미스 섬으로 다 뭐냐면, 그 이주를 시켰어. 시민을. 그리고 거기 살라미스의 해협에 배수진을 치고 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잠시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공격해서 그 아테네 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아테네 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재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파르타나 신전이 건축됐죠. 그때 이제 그 파르타나 신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피디아스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 좀 외워두시고요. 그 피디아스하고 페리클라스가 그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지원을 해줬다. 파르타나 신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도리아 양식을 만들어줬고 이 부분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파르타나 신전의 어떤 그 뭐냐면 경제적 배경 두 가지 꼭 외워두셔야겠죠. 아까 제 배경하고 연결돼가지고 델리오스 기근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파르타나 신전이 만들어진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한계를 보면 외국인, 여성, 노예는 정치 참여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그 소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들만 그 지배체제를 이뤘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 노예는 정치에 참여를 금지시켰고 특히 외국인들은 그 뭐냐면 그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 취급했죠. 그래가지고 시민권은 없으면 다 외국인으로 분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럼 여성은 시민권이 없었냐? 왜냐면 앞에 말한 것처럼 양쪽에 목에든 북에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성인 남자들이 시민권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성도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뭐가 없었던 거죠? 참정권이 없었던 거죠. 구분하세요. 시민권은 있지만 참정권이 없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 예전에 참정권이 없었죠. 그렇다고 미국 시민이 아니란 게 아니라 미국 시민이지만 뭐만 없는 거야? 투표권이 없었던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도 남아 있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페리클라스의 이제 정치를 볼게요. 자,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그 기출 4-2번 문제 164페이지 펴보세요. 5-2번 문제네요. 자, 아까 아침에 못 풀었던 거 있죠? 거기 이제 그 나연설인데, 나연설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페리클라스가 펠레포네스 전쟁 때 전사한 장병들의 장례식 때 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페리클라스가 이 아테네 민주정치를 확립한 사람인데, 이때 이제 그 아테네 정치, 데모크라시의 뭐냐면 훌륭한 점을 얘기하는 내용이죠. 근데 요 사료 부분이 시험문제 자주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럼 나의 연설한 정치가, 그러니까 페리클라스가 2번과 관련돼서 빈곤한 시민들에게 실제로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준 조치를 쓰시오. 이건 뭐냐면 수당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국가에 봉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정치에 무시되기 어렵다. 수당제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 뭐도 포함될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윤번제,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추천제나 윤번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을 보면, 우리들의 정치 생활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들 사이의 일상생활도 역시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자, 이런 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451년에 아테네는 시민권법을 시행한 시민 자격을 제안했다. 이 법을 규정한 시민의 자격 10자리를 쓰시오. 자, 부모 양쪽이 아테네 시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나, 둘, 이게 10자 넘는데 10자 이내 썼다고 해서 10자 꼭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한 자리에 쓰시면 돼요. 한 줄 정도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렇게 시민권법을 제정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을 축소하기, 재정 낭비를, 왜냐면 많이 돈이 가니까 재정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좀 볼게요. 기출 9번 문제 볼게요. 166페이지. 자, 다음에 연설한 아테네 정치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리클라스가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 장례식 때 했던 연설이죠. 그래서 페리클라스의 그 내용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기억, 인기가 높아 아르코노 연임되어 민주정치를 이끌었다. 자, 이거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페리클라스는 아르코노스 지휘를 해서 통치했던 게 아니라 장군의 지휘를 통해서 통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전의 그 아르코나고 테이무 아르코노 헤이기운 아로파구스 헤이의 권한을 더 약화시키고 그 당시 이제 장군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은 공무수단제를 실시해서 빈민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했다. 예,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타협적 외교 정책을 펴 스파르타의 정책을 피할 수 있었다. 아니죠. 스파르타와 전쟁을 했죠. 이 사람은 반스파르타 정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누구냐면 에피아르데스 있죠. 그래갖고 이제 에피아르데스도 반스파르타였죠. 그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타협적인 정책을 통해서 페르시아 스파르타와 전쟁을 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대립을 해갖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도 이제 그 전쟁하는 도중에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펠로폰네스 전쟁 때 초창기 때 뭐가 유행을 됐냐면 패스트가 유행했어. 그래서 죽게 됐대. 왜냐하면 그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테네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거야. 그 당시 이제 5세기 때 해상무역이 발달되면서 외국인이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회적 교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외부부터 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전염병이 퍼져.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면서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외부부터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염병이 퍼지면서 패스트가 많이 유입된 거야. 그러면서 학대되면서 그 과정에서 죽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도시 인구가 밀집도가 또 많아지면서 그냥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양친이 모든 시민의 자에게 시민권 인정한 법을 제정했다. 자, 요거 맞죠? 그래서 시민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답이 니은과 니은이니까 3번과 연결돼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소년 시절 때 그 아나사고라스, 디몬, 제논 등 같은 사람부터 교육받았고, 이러한 교육이 훗날 정치가 장군, 운병가의 기초가 되었다. 타고난 운병가, 교황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테네 지도자가 된 그가 이신전 쭉 나오죠. 이거 누구예요? 네, 페르클라스죠. 페르클라스는 신분이 귀족 가문 출신이죠. 그래서 클라이스테네스와 페르클라스도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누굴 위한 정치를 했어요? 민중을 위한 정치를 했죠. 이게 오늘날만 강남 좌파 그 계급 이반적인 어떤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그 기역은 스파르타스의 어떤 그 평화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엘피아데스와 대립된 게 아니라 엘피아데스의 정치적 후계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키몬이에요. 키몬.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키몬 관련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면 메가라 전투에서 승리해서 아테네가 살라미스를 했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페이스트라토스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니은은 아테네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자는 코리토스 양식이 아니라 도이아 양식, 초기 양식이죠. 예, 요 부분 뒤에 좀 얘기할 거고요. 자, 니은의 지분과 내부 구조물은 17세기 때 투르크 공국가 대부분 파괴됐다. 요게 이제 파괴된 건 맞는데 역사적 사실 관계가 좀 틀리죠. 요때 파괴될 때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 파르타나 신전이 이게 곡절이 많아요. 그때 5세기 이후 때는 그 기독교 교회도 사용됐다가요. 오스만 제국 때는 그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됐어.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중에 하약골을 사용해.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은 또 사용되고 한편은 또 그 하약골 같이 사용했는데 그때 이제 베네치아하고 이 오스만 제국이 전투를 했어요. 17세기 때. 그때 베네치아 군의 폭탄이 그 하약골로 쌓아놓은 곳에 명중을 시켰거든. 그러면서 폭발돼 나가면서 그 지붕이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원래부터 지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지붕이 있었는데 그때 지붕이 다 날아가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파르타르 신전 보면 백색 대리석 건물이죠. 근데 예전에 백색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예전에는 색깔이 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백색 대리석 건물이 된 게 왜 그랬어요? 색깔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염색이 연료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보면, 했고, 5번을 보면요. 자, 기읒의 델로스 동맹의 적립금 사용해서 니은의 건축 비용을 충당했다. 맞죠? 요게 예전의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놨어. 잠깐 볼게요. 예전의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면 16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김교사는 지금 먼모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을 인솔하고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있는 페르타르 신전에 도착했다. 일종의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현실성이 없어. 아니 누가 현장 체험학습을 그리스 아테네 페르타르 신전에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강남에 진짜 떼부자도 아니면 저기 외국어 학교나 그런 학교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자, 하여튼 교사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건물은 1687년 베니스 함대가 포격하여 지붕에 날아가 버리고 이후 중요한 조각이 분리되어 대형 박물관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동맹이 맹주가 된 고대 아테네 영광을 보여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앞에 부분이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예, 기출 예문이. 그래서 기출 예문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하여튼 그러면 1번에서 학생인 그렇다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델로스 동맹의 기금 진수와 해양 무역과 상호 발달을 통해서 얻은 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쭉 넘어서 도리아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초가 연결되죠. 자, 이 건물은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답을 했나요? 도리아 양식의 와 코린트 양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 양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주두형이죠. 기둥 머리 부분이 차이가 다르죠. 제일 단순한 양식이 도리아 양식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주관식 문제도 돼 있는데 그냥 객관식이야. 실제로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인데 답은 니은이죠. 이 주두 부분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때 03년 기출문제 떨어졌는데 요걸 못 맞췄어. 그래서 니은을 못 맞추고 기역을 써놨어.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듣보잡 문제였거든요. 예, 지금은 당연한 건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건축 양식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페데크라스와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172페이지 펴보세요. 172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잠깐만요. 18번 문제니까 맞다. 172페이지 18번 문제. 총괄평가. 자, 거기 다음 기획과 관련된 정책을 말해보고 이 정책을 실시했던 정치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당시 피디아스가 지은 니은의 공공건축물을 써보시오. 요 시민권 제한법이 통과된 후 디귿의 외국인의 정의를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기획에 국가에 봉사한 능력만 있다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것을 뭘 쓰셔야겠죠? 수당제 실시. 공직 책임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름다운 공공건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피디아스가 만든 공공건축물은 뭘까요?
파르타네 신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빨먹었네. 정치적 배경을 쓰다고 했죠. 살라미스의 전에서 수병으로 빈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배경 쓰라고 하니까 요걸 썼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배경도 같이 썼어. 그래서 그 당시 상공이 발달돼서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배경 쓰라고 했는데 그걸 지적하셔갖고 제가 정치적 배경으로 한정시켜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경제적 배경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그때 외국인의 정의는 어떻게 낼까요? 부모가 양쪽이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한쪽 시민자 뭐냐면 외국인의 정의가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잠깐만. 그 시민권 제한법이 통과된 이후에 외국인의 정의를 기소하는데 이게 좀 답안이 좀 잘못됐어요. 그 부모 양쪽 부모가 시민권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외국인의 정의. 저 시민의 정의를 잘 착각했어. 그러니까 외국인의 정의는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한쪽만 시민권자일 때 외국인이 되는 거죠. 예. 거꾸로 시민의 그 정의는 양쪽 부모가 시민권자일 때 시민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스파르타 보죠. 이 스파르타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전에 스파르타 교육제도가 그때 잠깐 나오고 깜깜 무소식이었다 갑자기 요번에 튀어나왔어.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 부분이 아니라 그 스파르타 말기 때 그 펠로폰네스 전쟁 그 도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펠로폰네스 전쟁이 아니라 테베아 전쟁 과정에서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스파르타를 볼게요. 자, 일단은 스파르타의 그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 자, 스파르타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 반도에서 또 반도 튀어나온 곳이 있죠? 펠로폰네스 반도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스파르타의 위치는 그 라코니아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종전에 그 선주민들을 지배하고 한 도리아인들이 세운 정복국가야. 스파르타 자체가. 근데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테네처럼 이렇게 신민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를 쳤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메세니아 평원까지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세니아 평원이 이제 스파르타 영토가 되면서 이때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이제 뭘로 떨어지냐면 헤롤타이, 노예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그 주변에 펠로폰네스 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거기 북쪽에 아르카디아 지역도 있죠. 요런 지역까지도 동맹 도시도 다 포섭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파르타의 종속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지역들은. 자, 국가 형성 과정이 이제 신분 구조, 그다음 스파르타의 그 군국주의 체제 과정하고 또 연결되는데, 이 도리아인들의 정복자들이 4개의 촌락이 결합돼갖고 BC 9세기 때 성립됐는데, 요때 BC 9세기 때를 서정시 시대라고요. 아까 연결했던 BC 9세기는 폴리스가 탄생되기 이전의 시기죠. 그 초창기 때. 그때 이제 막 초창기 때 막 초기 때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와 일리아드가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만들었던 그 시대.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가 막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만들었던 그 종전에 구전되었던 것들을 편집하였고 그 정리했던 시기이고, 요 시대를 이제 암흑시대라고 했죠. BC 12세기에서 BC 8세기, 그러니까 BC 9세기는 폴리스 초기 때 얘기 때인데 거의 요때 탄생됐던 국가였다. 그래서 처음에 라코니아 평원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메세니아 평원까지 정복했다. 그래서 제1차, 제2차 그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켰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복 전쟁의 배경을 보면 간이 인구 문제를 해결해서 이 당시 아테네 같은 해외 진출보다는 식민활동보다는 그 무력을 통해서 영역을 확대했고요. 그 대표적인 전쟁 형태가 메세니아 전쟁이죠. 그래서 제1차 메세니아 전쟁, 제2차 메세니아 전쟁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1차 메세니아 전쟁은 BC 8세기 때 20년의 전쟁을 통해서 메세니아 지역을 병합했고요. 주민들 노예로 만들어 노동력을 삼았죠. 이때 노예를 뭐라고 하냐면 헤롤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2차 그 메세니아 전쟁을 보면 그때 이제 스파르타 자치와
압제 정한 메세니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반스파르타의 후원을 받아갖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때 이제 결과는 실패했죠. 그때 이제 제2차 메세니아 전쟁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체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체제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선사 임금이었던 니코노고스예요. 이 니코노고스의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후에 스파르타 체제를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스파르타도 예전에는 양극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 되게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와 달리 이 사람은 일종의 공상주의 방식으로 했어. 그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그 당시 메세니아 평원에 있는 토지를 다 몰수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 시민단들에게. 그리고 시민단들에 나눠주고 이들 뭘로 만드냐? 중장보병으로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 민주정치는 뭐냐면 중장보병 민주정치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시민단이 많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민단 수를 한정시켰어. 근데 이게 나중에 스파르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왜냐면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민단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들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펠로포네스 전쟁이나 페르시아 전쟁이나 그 다음에 펠로포네스 전쟁 가보면 이제 스파르타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페리오키아 사람도 참여시켰다가 나중에 펠로포네스 말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참여시키냐면 헤르토까지 참여시켜요. 수병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스파르타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 니코노고스라는 사람이다.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일종의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서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 동등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일정한 제도 틀 안에서 중장보병으로 양성을 시키는 거야.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스파르타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헤르토의 반항의 위험 속에서 정복에 위한 사회체제와 지배자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군국주의화되죠.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는데, 형성 배경을 보면 전설상의 입법자 니코노고스에 제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메세니아 전쟁 때 형성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스파르타 시민들은 실제로 동등자의 관계로 형성됐다. 그래서 정복지의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받고, 그 다음에 그 정복지에 있는 피지배민들을 노예로 나눠 갖게 되죠. 이때 노예들의 특징은 개인적으로 소유된 노예가 아니라 집단적 노예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산된 잉여물들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죠?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바치죠. 그리고 그 잉여물들을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야. 예. 그리고 스파르타인들은 생산활동에 배제한 채 오히려 뭐만 하는 거야? 군사훈련만 받는 거야.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군인으로 양성해 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다수의 예성민의 잠재적 위험 속에 군사적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시민적 불평등의 제거를 통해서 일체감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계층 구조에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지금 밑에 잠깐 보세요. 아테네 대비할 수 있듯이, 거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시민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예.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스파르타의 구성 비율은 시민들이 극소수야.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수를, 특히 제일 적대적이었던 노예 계층인 헤르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항상 단련돼 있어야 돼. 그리고 무기도 잘 다뤄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군국주의 체제가 이런 스파르타의 특유의 계층 구조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참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중무장한 보병인 밀집 대형 전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타 시민들 전체가 비생산의 특권 집단들, 그래서 할당제 헤르토의 농가에 배당하고 그들이 헤르토에서 생산된 잉여 생산물 독점함으로써 이제 주로 군사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군사적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파르타 군사 교육제도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군사 교육제도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제도를 받게 되는데,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허약한 유아들은 그 사회를 하죠. 그 유아 처분권을 부모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볼 때 애가 좀 핀볼로 태어났다. 그러면 죽여, 가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면, 거기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이제 페르시아 그 사신이 오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 사신이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해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파르타 외치면서, 거기 깊은 구덩이에 그거 떨어뜨리잖아요? 그 깊은 구덩이가 뭐 하는 곳이냐면, 얘가 태어나서 좀 약간 얘가 허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부모는 안 버리겠지. 그러니까 국가가 뺏어가지고 버린 거야. 자, 그래서 7살 때까지 부모가 키우다가 7살 때부터 집단적 훈련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12살에서 20살 때까지 소년들은 극기심, 경쟁심을 배행하고 예비 군사 훈련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20살부터는 이제 정식 이제 스파르타 시민이 돼서 토지를 분급받고, 그렇지만 병영생활이 30세까지 해야 돼요. 가정생활을 했지만 그 병영생활 계속 기간을 30세까지 하고, 그 후에 나가서 이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살에서 30세까지 이제 군인으로서 계속 병영생활을 하고 공동식사제를 한다. 그때 이제 공동식사제는 할당지에서 뭐냐면 자기가 받은 할당지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후기에 들어가면 이 뭐냐면 자기 할당을 다 처분해버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토지를 다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할당지가 축소되니까, 그러면 공동식사제도 유지할 수 없죠. 그리고 자기가 중장복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 배경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자,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여성교육인데, 이 보통 그 그리스에서는 여성들을 교육을 안 시켰어요. 노마나. 근데 여기에서는 여성교육을 시켰죠. 이게 그 교육사에도 나오죠. 그러면 남녀평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건강한 목체만이 그 훌륭한 전설을 낳을 수 있다. 그래갖고 체육과 가정 운영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이 밖으로 이제 나갔을 경우에 여자들만 있을 경우였거든요. 그때 이제 헤어타이가 반란을 일으킬 때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진압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에서 이제 여자들에게도 일종의 훈련을 시켰다. 반대로 그 당시 아테네는 여성교육을 안 했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뭐냐면 주로 안에서 그 가정만 생활하도록 했고, 밖에조차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누가 봤냐면 남자들이 봤어. 네. 그래서 이런 거와 좀 대비된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 계층 구조, 이거 좀 외워두셔야겠죠. 자, 스파르타는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스파르타라는 계층이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그 도시국가 명의로 하고 계층 명칭으로 해요. 이 다음에 소수한 2% 정도 차이했는데, 이들은 정복민의 후손 지배층이었고요. 농업 위에 다른 경제활동을 제한했고, 군사와 정치를 담당 엄격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 계층이 페리올코인데, 요 사람은 변두리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정복민 중에 스파르타에게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자유민으로서 지방도시의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람도 군대 복무가 있어요. 보조군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 비중이 점점 높아가거든요. 원래는 초창기 때는 스파르타가 주요 시민단들이 이제 중장보복을 했지만, 나중에 전쟁을 막 하다 보면 이 스파르타인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점점 주요 부대로 이제 활동하게 돼요.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폴리스에 정치 참여하지 않았고, 도시나 주변에 총나게 거주했다. 주로 나코니아 지역에 많이 거주했고, 그리고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금지됐던 상공에 종사했고, 그렇지만 시민권이 없었다. 그래도 그 스파르타하고 헤돌타에는 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한 반면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했던 사람이 페리오코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그 비중이 많이 차지했던 사람이 헤돌타에 나오죠. 보통 헤어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정복전쟁, 메세니아 전쟁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예속적 신분을 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노예 신분이지만 아테네 노마와 달라요. 이 아테네 노마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시민 전체가 소유한 노예예요. 그리고 뭐 할당은 하진 않지만 시민이 자유롭게 사고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소유하고,
할당이라는 의미도 그 사람들이 그 헤로트가 그 잉여할 수 있는 생산을 같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 개인이 어떤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유지하고 총각 단위 유지하면서 생활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착취를 많이 받다 보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엄격한 군국주의 시스템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는 군사적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펠로폰네스 전쟁 때 들어와서는 인구가 많이 딸리니까 전사 집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들도 많이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주로 이제 뭐에 많이 참여하냐면 수군에 많이 참여하죠. 노를 젓는 사람. 네. 그래갖고 이제 리산드로스 전쟁 때 보면 이때는 이제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스파르타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해군을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만들게 돼요. 그래갖고 그 펠로폰네스 전쟁의 마지막 해전이 뭐냐면 아이고스포타미 전투가 있거든요. 해전인데 이때 아테네 해병들을 해군들을 스파르타 해군이 격파를 해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스파르타 해군이 더 강성해, 아테네 해군보다. 그때 스파르타 해군에도 노젓는 사람을 이용했던 사람은 헤르타이고, 이 당시에도 이제 헤르타에 대한 어떤 신분적 해방이 많이 풀어졌어. 신분적 조건들이. 그래서 거의 반자유민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서양사 총론에 있는 헤르토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읽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잠깐만요. 노예는 정복지 원주민으로 스파르타 시민을 위해 토지 경작을 하거나 간의 노동을 하는 계급이었다. 그들도 가정을 꾸밀 수 있었으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예는 국가 소유였으므로 매매 또는 해방될 수 없었다. 그들은 국가에 의한 토지 분배가 있을 때 토지와 함께 스파르타인에게 배당되었다. 노예는 토지를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항상 반란의 기운이 있었다. 반란의 혐의를 받은 노예는 즉석에서 처형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또 들어갈게요. 자, 스파르타 정치 조직은 좀 특징이 뭐냐면 민주 정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주 정치, 가두 정치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왕 정치, 그러니까 왕정하고 가두 정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 정치가 같이 있는 정치 체제다. 혼합 정치 체제다.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아테네를 되게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은 이 스파르타 정치 체제를 제일 이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왕정의 영향을 받았고 국왕이 2명 있어요. 근데 국왕이 형식적인 존재야. 그 군대 지휘권만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 300에 보이죠. 영화 300에 보면 네오니다스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구한테 견제를 받냐면 집정관한테 계속 견제를 받아. 그리고 심지어 집정관이 왕비까지 가능하는 정도로 이게 뭐냐면 권한이 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군대 지휘권밖에 없기 때문에 네오니다스가 뭐냐면 군대 한 300명 이끌고 나가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민회가 있는데 성년 남자 시민들이 참여했고요. 중장 보병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요 국정 심의라든지 법원의 의결, 공직의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중무장 보병으로서 복무할 만한 재력이 있는 한 30대 이상의 남자 시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로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왕 2명과 30명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구성됐고 그 국회의 주요 안건을 마련하고 민회가 그걸 승인했다. 일종의 행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 에폴로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국정의 실권을 장악했고 그다음에 미네가 선출한 임기 1년에 5명이고 왕을 포함한 간직자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스파르타의 어떤 특유의 생활 양식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에폴로죠. 그 에폴로는 의미가 원래 감독관이라는 뜻이에요. 감독관. 그래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예. 자, 그다음 경제는 보통 이제 아테네는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상업 중심의 사회죠. 근데 이제 여기는 농업 중심의 사회고요. 그다음 시민은 상업과 생산 활동에 종사를 금지시키고 이건 페리오크가 담당하고 그다음 철제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철제화폐라는 것은 건약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사용했는데 철제화폐가 좀 가치 빈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 시기성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화폐예요. 외국 간의 화폐에서는 저 금과 은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폐쇄된 경제 형태라는 걸 보여주는 단표적인 그것이 철제 화폐를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급자족 원칙에 외국인의 악례를 강시하고 외부 새로운 사상을 유입 차단했다.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통치 기술이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스파르타의 통치 기간은 패권 기간 짧을 수밖에 없겠죠. 자, 문화적으로는 군사적 신문, 육군 특히 강했지만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인 공헌이 없었고요. 개성의 자유로운 발휘를 억압을 하고 중산계층이 대두하지 못했다. 문화가 침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주장도 있어요. 스파르타 문화가 정체되지 않고 독특하게 발전됐던 주장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일부 의견이고, 전반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 공헌도 없고, 좀 문화 수준이 낮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를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비교를 한번 해봤죠. 아테네는 위치가 해안가고, 스파르타는 내륙 국가고요. 그 다음 종족을 볼 때는 아테네는 이오니아,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도리아인, 그 다음에 인구 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시민단이 많은데 반해서 스파르타는 시민단이 적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정치적으로 귀족정치에서 민주정치로 넘어간 데 반해서 스파르타는 혼합체제예요. 그래서 귀족정치, 궁극정치, 왕정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개방적인 데 반해서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해군이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육군이고 근데 이게 주의할 건 뭐냐면 아테네가 처음부터 해군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파르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육군 중심은 아니야. 요건 기준은 뭐냐면 제2차 아테네 전체 스파르타 전쟁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제2차 마라톤 전투 있죠? 페르시아 전쟁까지는 뭐냐면 아테네는 육군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3차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뭘 양성했냐면 해군 양성한 거야. 그때 이제 살라미스에서 그렇게 승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3차 페르시아 전쟁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그렇지만 거꾸로 스파르타도 육군 중심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펠로폰네스 전쟁 때 말기 때 들어가면 오히려 해군은 스파르타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특정 시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아테네는 이제 상공업과 무역 중심이었고 스파르타는 농업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아테네의 노예는 개인 소유였지만 스파르타는 국가 소유였고 다인한 종족이었고 개인이 할당되는 거지. 그래서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집단적 노예였다. 그다음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 그다음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스 동맹.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도식화 시켰어요. 제가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교육제도와 관련된 스파르타 교육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풀어볼게요. 거기 이제 기출문제 관련돼 갖고 168페이지 펴보세요. (168페이지) 11번 문제 보죠. 11번 문제는 이게 예전에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쉬워요. 같이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모두 도시국가가 출발했으나 그리스는 로마와 달리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리스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가 발달했으나 스파르타는 소수 시민지배 체제가 유지역에서 독특한 생활 양식이 발달했다. 자, 11-1번은 지휘과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리스 반도에서 통일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폴리스가 발달된 자연 조건에서 30자 이내를 쓰시오. 그래서 험악한 산맥과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그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서 이제 한 거죠. 지리적 조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적 특징을 대해서 40자 이내를 쓰시오. 집중적인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민의 구성과 간직 추천제, 여자, 거루, 외국인, 노예, 삼족권 없이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만 대상했다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파르타 시민들이 지배체제 유지하기 독특한 생활 양식을 쓰시오. 그래서 엄격한 시민교육을 통해 국가의 절대 복주인 군국주의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 쉽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통합사회 관련된 그 문제를 이제 낼 때 한 거고요. 요즘에 이제 통합사회 하다 보니까 상치 과목 한다고 요즘에 고등학교도 그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스파르타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자,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스 전쟁을 볼게요. 예전에 이제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배경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해당 패권을 둘러싸고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 간의 대립.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계 소아시아 도시 반란에 아테네 해군이 파견돼서 그런 건데, 그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BC 5세기 때 이제 페르시아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리디아 제국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오니아 지역, 그러니까 이오니아 지역이라는 건 소아시아 부근의 해안 지역이죠. 그때 그리스 시민도시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까지 영향력 확대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부 이오니아 도시국가들이 그 페르시아 영향력 확대 지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누가 이제 그 지원을 해줬냐면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해줬어. 스파르타는 거주해고. 그래서 아테네가 지원을 해갖고 이제 했지만, 물론 진압을 됐지만, 그때 이제 페르시아 입장을 때 괘씸한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적 배경을 보면, 동부지중해를 이제 장악하려고 했는데, 페르시아가. 그때 동부지중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누굴 지원했냐면, 그 페니키아를 지원했어요. 페니키아를. 근데 그 당시 페니키아하고 상대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 그리스죠. 그러니까 그리스 폴리스 국가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냐면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배경은 경제적 문제고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경제 패권이고 직접적 계기는 이오니아 지역의 뭐야? 도시국가 반란. 거기에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해서 이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페르시아 전쟁은 크게 세 차례를 거쳐서 일어났죠.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인데 1차 침입은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1세가 그 당시 오리엔트 신민시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트라키아 방면으로 해군을 파견했는데 육군하고 폭풍호 때문에 실패했어.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야. 1차 침입은. 그 다음에 2차 침입을 보죠. 2차 침입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그 공격했죠. 그래서 2차 침입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아테네가 이제 그 공격을 하는데 양동 작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그 군대가 해군과 육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두 개 부대를 나눴어. 해군과 육군을 두 개 나눴고 한쪽은 마라톤 쪽으로 해가지고 공격해 오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그 돌아가지고 저쪽 그 아테네 해변 쪽으로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아테네에서 큰일 난 거야. 왜냐면 아테네가 병력을 동원해봤자 15,000명 정도인데 페르시아군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두 배에 있는 부대들을 얘들이 두 개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쪽을 한쪽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얘네들 한쪽은 두 개 나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한쪽을 막고 한쪽을 돌려서 각계 격파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빨리 오는 마라톤부터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15,000명의 병력을 어디에 집중시켰냐면 마라톤평으로 집중시킨 거야. 그래갖고 마라톤평으로 가갖고 이제 그 진영을 짰죠. 밀집 대형 형식으로. 그래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기병하고 군병이 특징이에요. 그래갖고 군병은 궁수죠. 그래갖고 뭐냐면 먼저 하늘 날려서 기선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돌진해요? 기병이 간 거야. 근데 중장보병들은 이게 다 막을 수 있는 커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뭘로 막죠? 방패로 막고 그 다음에 달려드는 기병들은 뭘로 막는 거야? 장창으로 막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을 격파했다. 그래서 밀티아데스가 지휘하는 아테네 중장보병들이 이 당시 페르시아군을 격탈을 했다. 이때 중장보병들은 달리는 중장보병이다 하는데 달리는 중장보병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중장보병을 할 때 총동제 훈갑을 대신했어요. 되게 무겁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유한 평민들만 그걸 장비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나 가죽 이런 것들을 또 마와 가죽 금속을 엮어가지고 이런 것들 가볍고 비용도 적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하층 계급들도 그걸 중장보병을 해갖고 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달리는 중장보병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양사 계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다른 책을 보니까 달리는 중장보병이라는 이 마가죽이나 금속하고 마하고 같이 엮여있는 코낙가죽들은 뒤에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기에서 좀 오류가 많은 게 이런 측면에서 많은 것 같아.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서기에 있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일단. 문제는 서기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페르시아 군을 격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쪽으로는 이제 그 부대도 격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거운 장비, 그 중장보병 그 있잖아요. 중장보병들이 그 당시 이제 그 갑옷을 입고 열심히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한 30km 정도 헐레부터 뛰어가지고 그 아테네 해안가로 도착을 해갖고 해안가에 다시 방을 치는 거야. 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륙하려고 했던 페르시아 그 함대들이 보니까 얘들이 이미 진을 쳤고 그 마라톤 해협에서 패배했던 소문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갖고 물러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끝나고 나서 느낀 게 있어. 앞으로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는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다. 해군을 동원하고 바다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해군력을 키워야겠다는 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은강이 개발됐거든요. 은강이 했는데 그때 은강이 레오니다스인가 거기 이제 은강인데 거기에 이제 은강을 개발하고 나서 그 은강의 재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그 논의가 일어났어.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다 나눠주자. 그 은강에 나온 재원들을. 근데 또 한 가지 의견은 이거를 그냥 뭐냐면 앞으로 페르시아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해군력을 키우자. 함대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엔 후자의 의견을 선택했고 이때부터 아테네가 강력한 해군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테네가 해군이 있었던 게 아니라 뒤에 만들어진 거야. 2차 그 침입 이후에. 그래갖고 이제 3차 침입 때 뭐냐면 그 쳐들어왔죠. 그래갖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이때는 크세스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죠. 영화 300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그 남자 있잖아요. 키 크고 뭔가 여기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그런 애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육해군을 같이 와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육전에서는 그 당시 스파르타군이 패배를 했죠. 이게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죠. 유명한. 요때 그 레오니다스가 300명을 군을 이끌고 장군이란다 그 병사를 이끌고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있다가 싸웠다가 죽은 전투잖아요. 예. 그래 있고 그때 살라미스는 아까 이제 그 아테네군을 크게 승리했죠. 그래갖고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 이제 그 아테네군이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군인데 거기 못하네요. 아테네 내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육지에서 맞자. 그래서 아골폴리스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싸우자는 의견이 있고
아예 아테네 버리고 저 살라미스의 호흡에 가갖고 거기 좁은 수를 이용해갖고 싸우자. 결국에는 후자의 의견을 채택해갖고 아테네 시대를 버리죠. 물론 여기에 소수 병력은 지키고 있었지만 곧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아테네 시대를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고요. 곧바로 어디 공격한 거야? 살라미스 쪽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살라미스 쪽이 해협이 거기가 이제 울퉁목처럼 이게 뭐냐 가파라 물살이.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2차 침입 후에 만들어진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페니키아 연합부대도 있었어요. 그 연합부대를 깨부시고 크게 승리를 했다. 그때 이제 크게 공헌했던 그 노선이 3단 노선이라는 게 있어. 3단 노선. 이 3단 노선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지금은 함정과 함정이 부닥치면서 전투는 하지 않죠. 먼 거리에서 뭐야? 한포 사격하면서 미사일 날리면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근접전을 했어. 그래서 근접전을 해갖고 서로 있잖아요. 오면 배를 부닥치게 한 거야. 부닥치를 해갖고 부닥치는데 옆에 부닥쳐가지고 깨요. 충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각이다 해갖고 배 앞에 거기 보면 모서리처럼 이렇게 청동적이나 철로 해가지고 두꺼운 게 있어. 그걸 이용하고 깨가지고 배가 이제 좀 약간 시청거리 때 거기 건너타가고 육박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빠른 속도로 해갖고 뭐죠? 그 옆에 역고속을 해갖고 옆에 측면을 공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테네 해군을 만들 때 그 앞부분에 충각을 줘가지고 단단한 쇠 뭉충이를 줘서 그걸 뭐냐면 대를 돌진해갖고 공격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노예 수예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단선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대를 때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배를 3층을 뒀어요. 그럼 어떻게 3층을 두냐면 먼저 한 명이 앉아가지고 노를 쳐요. 그 다음에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이 좀 중간에서 약간 반 꾸준한 상태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 중간 정도 앉아있는 사람 2단, 그 다음에 그 위에가 3단. 그래서 이 3단 노선을 통해서 기동력을 높였죠. 그래갖고 이 기동력을 바탕으로 옆에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를 이제 옮겨 타고 그 그리스 이제 아테네 특징이 뭐냐면 또 백병에 능하잖아요. 그래갖고 쳐가지고 결국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승리를 했다. 그 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노가 많다 보니까 뭐도 많죠? 노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군들이 주로 빈민층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빈민들에게 정치 권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때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을 크게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을 데미스토클레스야. 이 사람은 좀 애워두세요. 네, 이 사람. 그래서 2차 때는 밀티아데스인데 이 데미스토클레스가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하는데 크게 이끌었고 또 2차 침입 이후에 아테네 대함대를 건조할 때 그 은강에서 나온 재원을 아테네 대함대를 건조하도록 이견을 올린 사람도 데미스토클레스예요. 테미스토클레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테미스토클레스에서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살라미스 해전을 이끌었다는 거. 근데 테미스토클레스가 나중에는 참조를 지켜가지고 그 어디 도망가냐? 페르시아 도망가요. 예. 그래갖고 페르시아 밑에 들어가고 장군으로 또 활동을 해. 그냥 나중에 누명 쓰고 자살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 그 활동을 했다. 그래서 좀 눈여보면 아테네에서 크게 활동하고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때 끝에 끝말이 안 좋아. 제대로 수명돼서 살린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근데 어디 도망가냐면 자기 적국이었던 페르시아로 도망가서 거기 밑에서 또 기용돼서 또 그 페르시아를 위해서 이용당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튀는 사람이 이용만 당했다가 나중에 다 숙청당하고 그래. 예.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플라타이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페르시아를 쳐부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3차 침입은 이제 크게 이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플라타이아 전투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살라미스 해전도 있지만 육상에서도 플라타이아 전투가 있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고 영하산벽과 관련된 것은 무슨 전투죠? 테르모필레 전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3차 침입 후에 그 페르시아가 완전히 물러났냐? 그런 것도 아니야. 페르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물러났지만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중간에 껴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또 지네끼리 내분이 일어났고 스스로 뭐냐면 또 페르시아 찾아가서 뭐냐면 좀 군사적 원총도 요청하고요. 스파르타나 아테네나 테베나 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걸 잘 이용을 하죠. 예, 그게 이제 역사책은 없지만 그게 있어. 그 내용이 사실이. 자, 그럼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의의를 보죠. 일단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아테네가 그리스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가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국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테네 말을 안 들으면 델리우스 동맹에 있는 도시국가를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을 하는데 이 제국주의 정책을 왜 유지하려면 노예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해상권을 뭐냐면 계속 유지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뭘 만들었죠? 델리우스 기금을 마련했죠. 그래서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공격하려면 해군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군을 양성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래서 각 도시 국가마다 델리우스 기금을 각주해서 델리우스 섬에 기금을 각주해갖고 그 델리우스 기금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델리우스 동맹이 만들어지죠. 원래 델리우스 기금은 델리우스 섬에 있었는데 나중에 해적들에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테네로 들어가서 나중에 아테네가 유용을 하죠. 예, 파르테논 신전 만들고. 자, 그 다음 의의는 이게 결과고 의의를 이제 쓰면 자, 동방의 전제주의에 대한 폴리스의 시민적 자유의 승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당수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서양 중심의 어떤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겠는데 각종 교과서나 개론서에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를 볼게요. 자,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민주정치가 있죠. 민주정치라는 돈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해상무역을 통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 패권을 장악할 필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책이 했다고 했죠? 제국주의화 정책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듣는 동맹시인을 경우에는 가가지고 아예 몰살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 다 죽이고 성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 노예로 갖다 팔고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페르시아 위협이 계속 존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 중심의 구심점이 형성돼서 해군이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델리우스 동맹이 창설되고요. 그 다음에 델리우스 기금과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도 건축됐다.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적으로는 그 동맹시의 공납금과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해 아테네가 제국주의화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되는데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는 이렇게 이제 아테네 제국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뭐냐면 기금을 통해서 그 델리우스 동맹 기금과 그다음에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가 됐고 또 한측은 노예 있죠. 노예를 통해서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펠로폰네스 전쟁을 볼게요. 펠로폰네스 전쟁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이 전쟁은요. 이 펠로폰네스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네, 아테네를 중심한 그 델리우스 동맹과 그 스파르타를 중심한 펠로폰네스 동맹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다음에 서부 지중해에 진출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충돌. 요때 서부 지중해라는 건 어디냐면 저쪽 그 시칠리아 있죠. 시칠리아. 네, 이 시칠리아 진출하는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 코린토 해협의 지배권. 그래서 거기에 코린토라는 것에 보면 이제 그 아르키스라든지 뭐 코린토나 같은 지배 뭐냐면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 충돌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갖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특히 이제 아테네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 견제 이런 것도 같이 적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전쟁 초기 때는 이제 아테네에 누가 있었죠? 페리클라스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 초기 때는 나름대로 그 아테네는 그 페스트 엄습에 큰 타격을 줬으나 풍부한 전력으로 지상의 결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이때 페스트 엄습 때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과정에 페리클라스도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니키아스가 이제 주도했던 니키아스 평화가 10년 동안 있었고요. 다시 아테네에서 호전파가 이제 대두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아테네에서 왜 전쟁을 하냐면 동맹시들이 이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그래갖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알키아비데스가, 그 알키아비데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리고 되게 잘생겼고, 뭐, 많은 여자들부터 이제 춤을 추고 연문을 풀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시치라 대원정을 해갖고 크게 성공하는데, 이 알키아비데스의 그 성공의 크게 뭐냐면 정적들이 모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잘난 사람들. 그래서 항상 모험하고 시기하고, 결국 알키아비데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스파르타로 도망가. 자기 적국이었던. 스파르타로 도망가갖고, 스파르타인들은 처음에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들. 근데 이 알키아비데스가 연설을 잘하고 말빨이 좋거든. 그러니까 나를 고용하면, 너네들 그 아테네를 쳐볼 수 있는, 그 계책을 주겠다. 그래놓고 그 스파르타인들의 생활 양식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스파르타인들이 음식이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거친 음식도 그대로 먹고. 근데 이 사람이 잘 나갔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뭐냐면 그 스파르타의 왕비를 건드는 거야. 그래갖고 임신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된 이제 스파르타인들이 얘네들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페르시아로 도망가. 그래서 페르시아 도망가서 거기 페르시 밑에 좀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아테네로 왔다가 아테네에서 다시 쫓겨나가지고 페르시아 갔다가 또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 이제 머물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공격을 받고 죽게 돼요. 그래서 끝이 안 좋아. 자, 하여튼 이 알키아베데스도 좀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그 시칠리아 원정위에 이제 그 심판 이후에 그 400인회가 구성됐지만 민주파 세력이 회복되었던 스파르타 결전하죠. 그리고 이때 유명한 전투가 있죠. 아이고 스포타미 전투. 외워두세요. 이 아이고 스포타미 전투는 육산전이 아니라 해전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니스탄드로스라는 그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요즘에 그 전투 이름이 나오니까 좀 니스탄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아이고 스포타미 전투를 이끌었던 스파르타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해전을 하기 전에 해군력을 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식으로 해군력을 키웠냐면, 일단은 그 종전에는 이제 스파르타인이 축소됐기 때문에 스파르타 가지고 이제 스파르타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병력을 운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다수였던 누굴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헤르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수병은 뭐가 필요해? 헤르트가 필요하잖아요? 수군으로서. 그래서 헤르트들 해방을 시키죠. 조금씩.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해군력을 키우는데 이용했죠. 그래서 닉산도스가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그 아이고 스포타미 해전에서 누굴 이긴 거예요? 그 당시 그 아테네를 이긴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아테네는 해군, 스파르타는 육군 이런 도식이 있지만 나중에는 스파르타가 오히려 해군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형식상 독립국으로 허용됐지만 실제 종속국으로 떨어뜨리셨죠. 그래서 군사를 파괴시켜서 이렇게 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그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 패권을 장악했지만 곧바로 패권이 또 누구한테 넘어가요? 테베한테 넘어가죠. 테베한테. 그리고 테베도 패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 그러다가 다시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삼각체제가 유지되다가 북쪽에 누가 들어온 거야? 마케도니아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당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마고의 추진이야. 그러니까 민주정치의 패단이 등장한 거죠. 이게 무슨 정치야? 중어 정치야. 그래서 이 중어 정치가 뭐냐면 그 민중 성동가들이 무식한 대중들을 이끌고 정책을 막 결정해버린 거야. 전문적인 관료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중우 정치의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죠. 툭하면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말 던지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욕을 얻어먹는데 이런 정치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민주정치의 어떤 그 패단인 그 중우 정치가 등장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크레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상급 출신자인 크레온, 상인 출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69페이지 총괄평가 펴보세요.
169페이지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잠깐만. 12번은 맞는데? 내가 적어놨는데? 14번인가요? 14번이네요. 169페이지 12번 문제. 예. 총괄평가요. 예, 총괄평가. 누구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 12번 문제 보면요. 자, 다음은 페르시아 전쟁 과정을 나타낸 연표이다. 페르시아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흑과 관련시켜 서술해보고, 그 다음 니은의 전투를 이끌었던 아테네 장군과 아테네 전술 형태를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델로스 동맹의 기반으로 하는 아테네 제국을 기반으로 어떻게 아테네 제국을 변모했는지 기술해보시오. 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을 쓰라고 했죠? 그럼 직접적인 원인은 뭐를 쓰셔야겠어요? 그 당시 이오니아 반란에 누가?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했기 때문이죠. 근데 경제적 배경을 쓰라고 하면 또 다르게 써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그냥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누가 누구에 대해 페르시아와 아테네 제국 또는 페니키아와 그다음 아테네 제국 대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때 아테네 제국 그 장군은 밀티아데스야. 왜냐면 페리클라스만 생각하는데 요때는 밀티아데스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나왔죠. 살라미스 때 이끌었던 그 사람은 누구죠? 테미스토클레스. 이 사람도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술형 때는 밀집대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팔랑크스제. 그 다음에 그 아테네 제국의 변모는 이제 보면 어떤 가족은 이제 아테네 제국이 이제 변모했는 걸 기수해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아테네가 동맹인 폴리스로부터 자금을 받아 해군을 직접 건조하고 델로스 기금 운영을 델로스 섬에서 그 아테네 옮겨오면서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아테네가 그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또 민주주의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그 대외적으로는 깡패 시사하면서 대내적으로 뭐죠?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희생을 통해서 노예와 다른 동맹 도시들의 희생을 통해서 했던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 정책의 본질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185페이지 표 보세요. 185페이지. 자, 185페이지에 보면 3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전쟁의 발발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 배경은 아까쯤에 했던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 A에서 그 마라톤 전투죠. 이 전술 형태는 이제 아까 전에 달리는 중장보병의 밀집대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료 B는 스파르타인들이 네오니다스와 그 시야에 300명을 먼저 보냈는데, 이걸 무슨 전투라고 했죠? 테노필레 전투야. 그래서 테노필레 전투는 이기기 위해서 보낸 전투가 아니라 시간 끌기 위해서 는 전투야. 왜냐 그때 축제 기간이었거든. 그래서 스파르타 축제 기간 때 뭐냐면 병력 빼기가 힘드니까 일단 네오니다스를 이제 300을 보낸 다음에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테노필레 헛곡에서 이제 싸웠는데 주의할 점은 300명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다른 동맹국도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3,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그 병력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5번에 보면 그리스 군이 니은의 페니키아 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함선의 구조 특징에 따라서 찾아서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하니까 여기 페르시아가 아니냐. 왜 페니키아 군순이 같이 나오냐. 여기에서 이제 살라미스해전은 페르시아 군선과 페니키아 같이 싸웠던 연합반대로 싸웠던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 때 페르시아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올 때 인도인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저쪽 중동인도 있고 여러 민족들의 국가도 같이 전투를 해. 예. 자, 그래서 요때 전투의 명칭은 이제 아까쯤에 살라미스해전
그 함선의 구조의 특징은 3단 노선을 이용해서 빠르게 조종하기 수월했을 뿐만 아니라 뱃머리, 충격을 이용해서 적의 배를 충돌시키죠. 충파시켜 격침시킬 수 있었다. 격침보다는 거의 뭐냐면 좀 약간 이제 걔를 좀 약간 반파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배를 옮겨 타가지고 육조를 통해서 이제 승리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배는 그 나무배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라앉는 것보다는 둥둥 떠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둥둥 떠있는 것을 일종의 거기에서 잡아서 거기에 싸워, 서로. 그런 식으로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쉴 때가 됐죠? 예, 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 그리스 부분을 할게요.